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일단 저는 한양대학교 정치외교학과에 있는 은용수 교수라고 합니다. 오늘은 저희 니트라고 부르는 국제정치 이론 연구 네트워크죠. 에 계시는 소속해 계시는 서강대학교의 김종철 교수님 모시고 교수님의 여러 연구 또 여러 가지 시각 사상 등에 대한 말씀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오늘 이렇게 인터뷰에 응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네. 먼저 간단하게 자기소개를 부탁드립니다. 저는 지금 현재 서강대학교 정예과에 근무하고 있고요. 박사학위는 2010년에 캐나다 요크 대학에서 정치학 박사를 받았고, 그 이후에 세 군데 정도에서 연구 교수를 했습니다. 한 군데는 이제 독일에 있는 막스 플랑크 사회연구소, 그 다음에 1년은 스페인에 있는 카를로스 3세 왕립 대학교 경제사학과에서 했고요. 그 다음에는 미국 콜롬비아 법대에서 1년 반 정도 하고 나서 2015년에 이제 서강대로 왔죠. 네. 네. 화려한 경력이라고 제가 생각이 드는데 화려하기보다는 좀 다양한 경력, 다양한 그러네요. 예, 경제사, 법, 그리고 경제사회. 네, 맞습니다. 사실 이런 다양한 학문적 배경과 경험들을 갖기까지 많은 과정이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사실 이 영상을 시청하시는 선생님들이나 혹은 학생들이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전혀 알지 못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런 개인적으로 그 연구자가 되기까지 또 방금 그런 다양한 경험을 갖기까지 많은 영향을 받은 사건이나 인물이나 이런 사람들이 있었을 것 같은데 거기에서 조금 더 개인적인 얘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마도 저희 또래는 가장 영향을 크게 받은 게 저뿐만 아니라 87년 6월 항쟁이 아니었을까 그랬습니다. 제가 이제 87년대 고등학교 2학년이었거든요. 제가 있었던 데가 양정고등학교였는데 지금 서부역 뒤쪽에 서울역 뒤쪽에 학교가 있었고, 그 6월이면 그 시청 앞이나 광화문에 있는 어마어마한 군중들이 몰려가고 전경차가 엎어져 가지고 불에 타고 그런 것을 이제 어렸을 때 봤고요. 그리고 이제 87년 그 전에 제가 교회를 다녔는데 교회 끝나고 나서 공과 공부라고 해서 우리 그 대학교 신학생들이 와서 그 가르치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거든요. 근데 고등학교 1학년 올라갔더니 저희한테 해방신학하고 민중신학을 가르쳐줬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1, 2학년 때는 저의 어떤 사상적인 커다란 변화의 시기를 겪었고 그 와중에 이제 민주화 운동이라는 거대한 사건을 이제 접하게 됐던 거죠. 그래서 고등학교 때는 그 와중에 학교에서도 일종의 그 학생 운동을 했고, 그래서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는 유기정학을 당하기도 했고, 고3 때는 무기정학을 당하기도 했고, 그래서 대학교 가서는 이제 제 대학교 간 목적 자체는 이제 학생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갔고, 학생 운동이라는 것은 우리 전체 사회가 광주 사태를 통해서 만들어지긴 했지만 어떤 평등한 사회, 자유로운 사회 이런 것을 꿈꾸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회가 무엇일까에 대한 많은 고민들을 많은 대학생들이나 많은 사람들이 했고, 저도 그런 고민을 하고 싶었고, 그런 와중에 대학교 2학년 올라갔더니 제가 이제 재수를 했거든요. 갔더니 당시에는 이제 학생운동이 굉장히 정점이 이뤘습니다. 광화문에 한번 학생들이 이제 시위를 하게 되면 광화문을 꽉 채울 정도로 일성적으로 그랬고, 노태우 정부가 정당성이 없었기 때문에 크게 이제 진압을 안 했고요. 그런데 제 눈에는 그게 민주화 운동의 정점이고 이렇게 쇠퇴의 일로를 겪을 것이라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고, 당시에 여러 가지 수입된 여러 가지 변혁 이론들이 도대체 어떤 한계가 있어서 우리가 이렇게 실패를 거듭하게 할까라는 의구심을 강하게 갖고 있었고, 그러면 한번 공부를 해보야겠다라는 생각을 이제 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이제 유학을 갔고,
거기는 이제 굉장히 진보적인 학자들이 굉장히 많이 모여 있는 곳입니다. 아마 세계적으로 굉장히 드문 텐데요. 정치학과가 굉장히 규모가 큰데 반수 이상이 막시스트였고 나머지 반은 다양한 비판 이론들이 모여 있는 곳이었고, 제가 1년 한 6개월인가 1년을 가서 공부했더니 저는 당시에 이제 막시즘을 제대로 좀 공부하면 사회 변형 이론을 제대로 이해할 수 있어요. 사회를 그러니까 왜 이렇게 구성되어 있고 왜 이런 문제들을 낳는지에 대한 것이 풀릴 거라고 생각했는데 1년 정도 공부하고 나니까 제가 알았던 막시즘 그 이상이 그곳에 없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막시즘이 대안이 아니구나라는 거를 이제 깨닫게 되고, 그러면서 그러면 새로운 대안, 새로운 대안은 아마도 새로운 세계관, 새로운 철학에서 출발하지 않을까 싶어서 뭐 노자도 읽고 뭐 불교도 찾아보고 뭐 그런 와중에 있다가 알프레드 노스 화이트헤드라는 김용욱 교수님이 이제 백두라고 번역하셨던 그분의 책을 어떤 교수님하고 같이 읽게 됐어요. 그래서 백두에 제가 흠뻑 빠져가지고 한 4, 5년은 백두만 공부했습니다. 네네. 근데 이제 백두의 철학은 뭐냐면 우리가 이 사람이 근대 서구 철학의 핵심적인 주체관. 그러니까 이거는 언어적 주체관이거든요. 그러니까 행위하고 행위자를 구분해서 그 행위를 선택할 수 있는 자유의지가 있는 어떤 근대적 주체관. 그 주체는 자기 동일성을 유지하고 자기는 변하지 않는데 변화를 경험하는. 그러니까 김종철이 태어났으면 김종철이라는 게 이제 태어날 때 딱 있고 죽을 때까지 저는 계속 동일성을 유지하는 거죠. 그런 어떤 근대적 주체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고, 존재라는 것은 행위 뒤에 뒤켜내 있는 행위자가 아니라 행위 자체가 존재다 이렇게 주장하고, 그러면 행위라는 것은 사건이고 그래서 지금 팍 일어나고 사라지거든요. 그래서 존재의 동일성은 이러한 생성과 소멸의 유사한 패턴의 유사성인 거지 근본적인 사건이 아니라 이런 식으로 주장합니다. 이렇게 주체관을 보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근대적인 어떤 그 제도, 예를 들어 재산권 제도 혹은 자유의지 이런 것들이 다 부정이 됩니다. 왜냐하면 재산권이라는 것은 다른 사람의 동의 없이 생기는 권리거든요. 내가 그냥 태어날 때부터 있는 권리. 근데 이제 그 화이트헤드 관점에서 사건 중심으로 보게 되면 존재라는 것은 사건이고 관계 맺음이기 때문에 순전히 관계적인 산물이에요. 모든 권리는 다 동의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서 근대적인 재산권 문제, 자유의지의 문제, 그리고 책임조차도 그 개인이 전적으로 질 수 있는 책임이라는 것은 또한 없는 거죠. 왜냐하면 다 관계적인 산물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근대적인 사유간의 변화를 겪으면서 저는 굉장히 너무 행복했고요. 화이트헤드를 읽는 동안 너무너무 행복했고, 저는 이제 그 전에는 좀 기계론적 유물론자였고, 그런 변화를 통해서 세상이 아름다워 보이고 행복해 보이기 시작하면서 저희 이제 박사 같이 있던 분이 제가 박사 과정 4년째까지도 화이트헤드를 붙들고 있었으니까 너가 졸업을 해야 되니까 박사학위를 화이트헤드에 쓰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제가 화이트헤드를 새롭게 해석할 능력이 안 된다는 걸 너무 뼈저리게 알고 있었고, 그리고 그분이 지도 교수가 되어야 되는데 그분은 여전히 헤겔식의 화이트헤드 해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근대적인 주체관에 여전히 묶여 계시고, 그러니까 왜 서구인들이 화이트헤드 책을 어렵게 느껴지냐면 새롭게 생각해야 되거든요. 근데 저는 한국에서 태어났잖아요. 맨날 어렸을 때부터 듣던 게 공사상, 아상, 아라는 건 내가 없다, 나라는 건 없다, 존재라는 거는 맥박과 같다, 뭐 이런 얘기만 생성하고 소멸하고 이런 얘기만 주장창 듣다가 화이트헤드가 이걸 이제 상대성 원리라든가 양자역학에 기반해서 굉장히 현대 과학에 기반해서 재해석해내는 걸 보면서
저는 이제 불교식으로 해석해버린 그렇죠. 거죠. 이제 충돌을 하게 되면서 화이트헤드로 가지고는 내가 박사 논문 썼다가는 영원히 졸업을 못하겠구나 싶어서 이제 이 아이디어, 그러니까 근대적 주체관에 대한 비판 아이디어를 금융에 적용을 해보겠다라고 생각을 했죠. 왜냐면 그때 2004년 무렵인가에 이제 돈의 본성이라는 제프리 잉햄이라는 사람이 책을 썼는데 저희 우연히 도서관에서 발견하면서 이 책이 갖고 있는 화폐에 대한 관심, 이걸 이제 근대 주체관에 대한 비판을 적용해서 한번 써봐야겠다고 작업을 시작했죠. 그래서 초기에는 제프리 잉햄이 포스트 케인지안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견해가 맞다라고 생각해서 이 사람이 이제 상품 화폐론을 비판을 하거든요. 화폐는 신용이다 이렇게 주장하면서 그 의견을 받아들여서 작업을 계속했는데 초기에 이제 그 현대은행업이 17세기 후반 영국에서 발생하는데 금세공 은행업자들이 초기 이 사람들이 시초거든요. 쫙 저를 조사하고 하는데 잉햄의 주장이 다 틀렸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경험을 겪게 됐고 초기에는 이제 주체관에 대한 비판이니까 이거를 그러면 이런 주체관이 이런 인격, 법적으로는 법인격이거든요. 사람만 법인격을 갖고 있는 게 아니잖아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리고 금융이라는 거는 개인의 어떤 채권 채무 관계로만은 가지고는 현대 금융을 설명할 수 없다라고 저는 그때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왜냐하면 채권 채무 관계는 역사적으로 언제나 존재하는 거고, 근데 자본주의 금융은 뭔가 좀 다르다. 왜냐하면 채무자가 가장 큰 채무자가 현대 사회에서는 국가잖아요. 그리고 가장 큰 채무자, 그 다음에 큰 채무자가 기업들이거든요. 그러니까 큰 어떤 그룹 집단적인 인격체가 채무자로 전락하게 됐을 때, 그리고 하나의 법적 인격으로 인정받을 때, 이제 에피소드가 뭐냐면, 제 질문을 이렇게 길게 답을 해도 돼요? 네네. 캐나다에서 제가 금융을 공부를 해봐야겠다고 생각했을 때, 저희 학교에서는 이제 비판 이론들이 굉장히 다양하게 많았고, 그래서 국채가 금융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고 있었거든요. 왜냐하면 사금융시장은 언제나 불안정해서 주기적인 경기 변동, 그리고 파산, 경기 침체, 금융위기를 초래하지만 그때 언제나 금융위기 시기에는 많은 투자금들이 사금융에서 이탈해서 국채시장으로 이동을 하거든요. 그 국채라는 가장 큰 채무자, 국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채무자가 없게 되면 이 사금융시장은 굉장히 불안해서 유지하기 어렵거든요. 그래서 국채에 대해서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문제의식을 갖고 있었고, 그래서 캐나다에서 버스를 탔는데 그 라디오에서 제가 이제 영어 히어링이 잘 안 되는데 내용은 제가 관심 있었던 내용이라서 어떤 얘기냐면 토론토시에서 일종의 토론토에 있는 교통공사를, 거기는 이제 토론토시 큰 데가 이제 온타리오 주 정부입니다. 온타리오 주 정부한테 판다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외국인이니까 외국인 저한테는 굉장히 신선하게 들렸어요. 왜냐면 토론토시가 마치 재산권을 갖고 있는 인격처럼 사람처럼 취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희가 이제 이런 일, 지금은 저희도 이제 서구화돼서 서울시가 이런 뭐 교통공사를 뭐 경기도시한테 판다라는 게 이제 일어나겠지만, 뭐 저희가 이제 박정희 시대 때 같으면 사고 파는 행위로 이걸 보지 않죠. 그러니까 서울시가 하나의 재산권의 주체고 빚을 질 수 있는 어떤 인간처럼 돼버리는 것은 박정희 시대는 아마 도시공사를 경기도한테 권한을 이양했다라고 하지. 정책 행위. 예, 그렇죠. 결정 권한을 그쪽에다 넘겼다라고 하지 사고 파는 행위를 하지 않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게 집단적 인격체를 형성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다라고 생각해서 제가 이제 코퍼레이션을 한 6개월을 뒤졌죠. 왜냐면 법인격, 코퍼레이션. 근데 뒤지다가 발견한 것은 코퍼레이션은 대단히 중세적인 개념이라는 것을 발견했어요. 그래서 아주 유명한 그 중세 같은 경우는 모든 것이 집단이 코퍼레이션이거든요. 그러니까 길드도 코퍼레이션이고, 교회도 코퍼레이션이고, 도시도 코퍼레이션이고, 왕마저도 코퍼레이션입니다.
이제 코퍼레이션 소울이라고 해가지고 구성원이 한식이 한 사람인. 근데 대를 쭉 이으면 코퍼레이션 되는 거죠. 예를 들어 당군을 몇백 년, 저희가 당군 신화에 보면 몇백 년 살았다고 하잖아요. 한 사람이 몇백 년 못 살거든요. 근데 당군이 마찬가지로 코퍼레이션처럼 대를 이어서 인 것이라면 우리가 당군을 몇백 년 산 어떤 코퍼레이션으로서의 당군으로 이해할 수 있거든요. 근데 중세는 이제 그 코퍼레이션이 중세적인 개념이고, 그러면 이걸 가지고 자본주의를 설명할 수 있을까? 왜냐면 중세적인 현상이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에 제가 찾은 게 프레드릭 메이틀랜드의 신탁과 법인이라는 Corporation and Trust라는 책을 제가 접하게 되면서 자본주의는 코퍼레이션으로 설명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신탁, 트러스트, 신탁으로 설명할 수 있겠구나라고 생각해서 그러면 신탁으로 내가 자본주의를 다시 재정의해보자 라고 그 작업을 시작한 거죠. 왜냐하면 이미 저희는 이제 정치학과니까 존 로크는 이미 대의민주주의를 신탁으로 정의했거든요. 17세기 후반에. 그리고 17세기 후반에 영국 법원 같은 경우에는 유한책임 주식회사를 신탁제도라고 정의했습니다. 그러면 제가 현대금융을 신탁이라고 정의하게 되면 자본주의의 핵심적인 세 제도, 대의민주주의, 유한책임 주식회사, 그리고 현대금융을 신탁으로 쫙 묶어서 정의하게 되면 자본주의에 대한 새로운 이론을 제가 신탁이라고 주장을 할 수 있겠다 생각해서 작업을 시작했죠. 굉장히 긴 그 작업의 과정이 있었다고 느껴지고, 그 출발 시점은 그 한국 사회에서 발생한 또 당시 모든 한국 시민들이 공통적으로 경험했던 그런 정치사적 사건들이 밑바탕에 깔려 있다는 걸 충분히 알 것 같아요. 방금 말씀해 주신 부분이 교수님의 대표 연구라고 할 수 있는 거랑도 굉장히 밀접하게 연결이 되어 있어서 바로 그 부분으로 저희가 조금 더 질문을 해 들어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앞서서 조금 더 설명해 주셨지만 자본주의를 신탁의 개념으로 재정립한다 라고 말씀하신 부분을 조금 더 간단하게 좀 쉽게 풀어서 설명을 해주시면 먼저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신탁은 저희가 이제 저희 한국 사람이 신탁이라는 용어를 처음 접한 거는 해방 직후에 있습니다. 왜냐면 신탁 통치, 예, 신탁이라는 게 그런 의미거든요. 그러니까 신탁은 법적 용어로 좀 어렵게 법 교과서에서는 이제 이중 소유권이라고 얘기하거든요. 법적 소유권하고 형평법적 소유권이 나눠 있다라는 그래서 신탁 통치안 같은 경우에는 주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유엔이 신탁을 대신 통치하는 거기 때문에 유엔이 갖고 있고요. 이게 신탁을 통치할 때 형평법적 소유권은 뭐냐면 법적 소유권자는 아닌데 뭔가 실질적으로는 소유권을 갖고 있어요.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사람들한테 굉장히 생소한 경험이죠. 이게 이제 영국에서만 합법화된 그 법 개념이고요. 그러니까 고대 로마가 세계를 3번 정복했다. 하나는 영토, 그 다음에 기독교, 그 다음에 법이거든요. 법이 가장 큰 영역에서 이제 현대 모든 사회, 대부분 모든 사회의 법은 로마법이 기반인데 로마법에서는 이렇게 이중 소유권을 횡령이라고 해가지고 불법화시켜 왔던 것인데 영국에서는 이제 예외적으로 신탁이라는 법이 이제 합법화되거든요. 그러면 아까 신탁 통치에서 형법적인 소유권자는 누구냐면 한국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유엔이 한국 사람을 위해서 대신 통치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법적 소유권은 주권에 대한 법적 소유권은 유엔이 있기 때문에 유엔이 어쨌든 지배권, 통치를 하는 권한을 갖고 있는 셈이죠. 그러니까 이런 이중 소유권을 당시에 우리나라 사람들은 이해하기가 굉장히 어렵죠. 우리는 굉장히 생소하기 때문에. 그래서 둘 다 좌우가 다 반대했다가 좌는 나중에 찬성으로 돌아서긴 했지만 아마도 저는 둘 다 양쪽 다 아마 몰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런 신탁적인 개념이 영국 같은 경우는 12세기 말에 발생하기 시작하는데 이 핵심적으로 신탁은 뭐냐면
책임은 최소화하고요. 왜냐하면 법적 소유권이 없기 때문에 법적 책임은 피할 수 있고요. 대신 형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소유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 주식회사가 대표적이죠. 왜냐면 주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주주를 이퀴티 홀더라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퀴티가 형평법이라고, 형법적 권리를 이퀴티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주주는 회사 자산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회사가 비윤리적인 일을 저질렀어도 주주한테는 책임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게 회사법의 무책임의 원칙이에요. 하지만 주주는 이퀴티 홀더거든요. 형법적 소유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의결권을 갖고 있고요. 인사권을 갖고 있어서 그 회사를 실질적으로 지배하죠. 그래서 이게 이제 이 주주한테 어마어마한 권한이 집중되어 있는 거고. 예, 그렇죠. 지금은 뭐 삼성 일가 같은 경우는 전체 삼성 재벌의 총 주식의 3% 내외 정도를 갖고 있는데 이거 가지고 전체를 다 지배하잖아요. 이렇게 된 거는 여러 가지 그 과정, 역사적 과정이 있는 거죠. 1892년인가 1년 전까지는 개인만이 주식을 살 수 있었습니다. 회사가 다른 회사에서 주식을 못 샀어요. 근데 지금 그 미국의 뉴저지 정부에서 그 법안을 통과시키면서 회사가 그 회사를 다른 회사의 주식을 살 수 있게 된 거죠. 그 얘기는 뭐냐면 제가 한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으면 이 회사로 하여금 다른 회사의 대주주 지분을 취득하게 하고 이 회사가 또 다시 취득하게 하면 연쇄적으로 제가 재벌 전체를 지배할 수 있는. 그러니까 이 뉴저지 법안이 통과되기 이전에는 신탁이 그런 역할을 했습니다. 한 사람한테 이제 대주주들이 각 회사의 대주주들이 모여가지고 한 사람한테 주주를 법적 소유권을 다 양도해요. 근데 각각은 다른 사람은 형법적인 소유권을 유지하는 거죠. 이 사람은 법적으로는 다 주식이 이 사람 한 사람한테 다 몰려 있지만. 그래서 이게 독점이 미국에서 독점이 형성된 방식이 신탁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반독점법은 반독점법으로 이름이 붙여지지 않고 안티트러스트로 반신탁법입니다. 그러니까 신탁은 책임은 회피하고 권한은 강화함으로 해서 독점적인 그 권리를 행사하는 겁니다. 우리나라 뭐 같은 경우는 전두환 씨가 예가 되겠죠. 그러니까 법원으로 벌칙금을 법원에서 받았는데 몇천억을 받았는데 자기는 뭐라고 하냐면 자기 통장에 있는 거는 23만 원인가 30만 원뿐이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왜냐면 실제적인 자산에 대한 소유권, 법적 소유권은 차명계좌로 누구한테 넘겨버리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형법적인 소유권을 갖고 있는 거죠. 어떤 형태로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것을 우리는 횡령, 불법으로 봤던 행태를 신탁이 미국의 그 영국의 17세기 중반에 확립이 되면서 합법화시킵니다. 그 신탁이 이런 합법화의 과정은 바로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한 어떤 왕에 대한 투쟁, 자선 소유자들의 왕에 대한 투쟁을 통해서 명예혁명을 통해서 대의민주주의가 수립하고 그때 근대적 국가가 등장하고 대의민주주의가 등장하고 그 1688년 4년 후가에 영란은행이라고 해서 최초의 은행업이 등장하고요. 이런 영란은행이 가장 최초의 유한책임 주식회사입니다. 그래서 명예혁명을 기점으로 모든 자본주의적 그 핵심 제도가 다 등장을 하는데 이 기점이 바로 신탁이 확립된 시점하고 똑같고요. 그 핵심적 메커니즘도 똑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영국이 명예혁명으로 이제 계급 투쟁이 왕에 대한 승리, 자선 계급의 승리를 통해서 확립이 되는 과정은 동시에 영국이 제국주의 국가, 그러니까 전쟁 국가로 이행하는 어떤 핵심적인 계기거든요. 이런 대의민주주의, 유한책임 주식회사, 현대은행업이 전쟁 자금을 효율적으로 마련하기 위한 제도입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채를 이용해서 돈을 한꺼번에 많은 양을 빌리면 신속하게 이
그리고 은행은 돈을 찍어내거든요. 은행은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예금을 하잖아요. 보통 예금을 제가 이제 신한은행에 보통 예금을 한다고 가정하면 이 예금에 대한 법적 소유권자는 누군지 아시나요? 아까 이제 신탁은 법적 소유권하고 형법적 소유권이 나눠졌다고 하잖아요. 저는 돈을 찾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제가 예금주는 보통 이게 내 돈이라고 생각하죠. 그렇죠. 근데 법적으로는 이거는 제가 은행한테 빌려준 돈입니다. 그래서 법적 소유권이 채무자한테 옮겨가요. 저는 법적 소유권이 없습니다. 법적 소유권자는 은행이 되죠. 그래서 이 은행이 자기 이름으로 다른 사람한테 대출하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언제든 찾을 수 있는 권리가 있거든요. 이게 일종의 형법법적 소유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법적 소유권하고 그 형법법적 소유권이 구분됨으로 해서 그 은행 금고에 있는 예금은 실제로 하나인데 이것을 쓰는 배타적 소유권자는 두 명이에요. 은행이 그걸 대출을 해주기 때문에. 그래서 유동성이 생기는 그렇죠. 유동성이 화폐가 만들어지죠. 그런 식으로 이제 은행이 화폐를 무진장 찍어내고 이것을 이제 국가가 돈을 빌리는 식으로 하게 되면서 전쟁으로 이어질 수 있고. 예, 왜냐하면 그 프랑스 같은 경우에는 전쟁 자금을 17세기는 서유럽 가장 큰 강국이 프랑스였거든요. 영국은 저발전 국가였기 때문에 상대가 안 됐어요. 근데 이 전쟁 자금 마련하는 어떤 획기적인 기법, 그러니까 프랑스는 전쟁을 자금 마련하기 위해서 세금을 거둬요. 그래서 프랑스 혁명도 세금 거두려고 산부에 소집했다가 왕이 목이 날아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세금은 언제나 저항이 굉장히 큰 반면에 그러니까 국채라든가 은행업을 이용한 것은 그냥 돈만 찍으면 되는 겁니다. 아주 빠르게 대규모 자금을 마련함으로 해서 영국이 이제 17세기 후반까지 그 프랑스를 이기는 거죠. 그래서 영국식의 은행업이 유럽으로 수출이 되고 이런 것은 21세기, 20세기도 똑같습니다. 미국이 이제 전쟁 자금을 마련하는 것은 바로 재정 적자 국채거든요. 그래서 1947년부터 지금까지 매년 미국이 재정 적자한 횟수를 합치고 그리고 미국의 군사비 지출을 매년 한 걸 합치면 2021년에 가면 딱 동일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게 좀 단순하게 얘기하면 좀 이게 단순하게 오류가 있긴 하겠지만 미국이 이제 군사비 지출을 하지 않았다면 미국이 전 세계 군사비 지출의 거의 38% 하거든요.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중국이 아무리 군사비 늘려봤자 안 됩니다. 예. 싸우면 미국을 이길 군대가 없죠. 실전 경험에 있는 유일한 나라가 미국이니까 매년 전쟁을 해온 나라이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니까 이 재정 적자 이거는 곧바로 이제 국채로 조달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이 국채야말로 미국의 국채야말로 어떤 미국의 어떤 금융시장과의 그 관계 속에서 미국의 군사적인 패권을 유지할 수 있는 가장 핵심적인 거죠. 그래서 미국이 국채시장이 흔들렸다. 그러면 미국이 군사력이 흔들리는 거고 미국의 군사력은 우리가 얘기하는 페트로달러 시스템, 그러니까 사우디아라비아하고의 동맹에 의해서 가장 중요한 원자재인 석유를 달러로만 사게 함으로 해서 미국이 돈을 아무리 많이 불어도 아무리 재정 적자를 많이 내고 무역 수지를 적자를 많이 내도 미국의 달러의 가치는 상대국의 경쟁국에 비해서 오히려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서 그러니까 미국은 재정 적자라든가 돈을 푸는 거는 돈이 많아진 거잖아요. 그렇죠. 다른 나라 같으면 환율이 폭등하고 나라의 돈이 가치가 떨어져서 위기의 상황이 처해야 되는데 미국은 오히려 달러의 가치가 올라가죠. 그러면서 그 얘기는 뭐냐면 미국이 돈을 푼 만큼 세계의 부가 미국 밖에서 미국 안으로 무상으로 이전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게 현대적인 형태, 그러니까 자본주의의 어떤 그 제국주의, 저는 이제 근래 제국주의에 굉장히 관심이 있고요. 이게 금융적인 형태를 띠고 있고, 이것이 이제 이런 금융적인 형태를 통해서 노골적으로 총과 대포를 들이대지는 않지만 금융 기법을 사용해서
부를 미국 내로 이전받는 무상으로 이전받는 그런 시스템이 자본주의 시스템이 미국 제국주의, 자본주의, 현대 제국주의라고 생각하고 그 근간에 이제 국채, 은행업, 대의민주주의, 그 유한책임 주식회사 제도가 여전히 중요한 그 수단으로 작동하고 있다는 게 제 주장인 거죠. 그러니까 제가 저는 이쪽에 뭐 전공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기존에 많이 알려져 있던 이론이나 혹은 접근법과는 다르게 현대 자본주의 체제의 일종의 뭐 구성 원리나 작동 원리를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이나 제도, 이중 소유권이라고 하는 걸로 충분히 설명이 잘 되는 거라고 제가 느껴지고, 그게 동시에 현대 미국 패권의 유지랑 어떻게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는지도 알 수 있는, 그러니까 그 개념으로 이렇게까지 연결된다라고 하는 거는 저도 오늘 선생님 말씀드리면서 생각하게 된 부분이라서 굉장히 신선하고, 이 컨텐츠를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더 하나만 더 여쭤보면은, 보통 우리가 자본주의라고 하는 것을 체제로 이해했을 때 아주 전통적으로는 뭐 막스나 베버를 가지고 많이 이해를 했잖아요. 그거와 다르게 자본이 축적되거나 아까 유동성 말씀하신 것처럼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그게 충분히 설명이 되는, 그러니까 그 기존의 이론과의 차이가 뭐가 있는지를 간단하게만 설명해 주시면, 자본주의가 작동하게 되는 원리나 혹은 자본이 축적되거나 유동성이 확장될 수 있는 원리로서 기존의 막스가 바라보는 시각은 무엇인데 선생님이 대안으로 제시한 건 무엇이다, 이렇게 비교해서 설명해 주시면 이해하기 좀 더 쉬울 것 같아요, 이 시청하시는 분들이. 그 마르크스는 아마도 그러니까 자본주의를 전복하려고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근대를 넘어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의 철학은 이제 헤겔의 변칙법을 그대로 뒤집어 놓은 꼴이기 때문에, 헤겔의 법철학은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로크의 통치론하고 변칙법적 용어를 빼면 거의 유사하거든요. 그래서 로크의 어떤 근대적인 어떤 사유감 의 연장선 속에 여전히 마르크스가 있고요. 그래서 이제 근현대의 한쪽 발을 담그고 또한 근대를 극복하는 쪽에 한쪽 발을 다 담근 사람이라고 평가가 되고요. 그리고 이 사람은 또 뭐 역사 유물론을 얘기하잖아요. 제가 이제 어렸을 때 기독교인이었다가 마르크스 주의자가 된 게 굉장히 자연스러운 과정이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이제 그 역사주의가 기독교에서 만들어졌다고 미케아 엘리아데라는 종교학자가 얘기했던 건 뭐냐면, 역사의 어떤 고통은 아무 쓰잘데가 없는 것이 아니라 필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사유감. 그래서 헤겔은 이제 존재하는 모든 것이 이성적이다. 그러니까 제국주의에 의한 식민지 수탈, 폭력조차도, 자본주의가 갖고 있는 폭력조차도 필요한 것이다라는 어떤 그런 언사를 정당화시켜주는 사람이기도 하거든요. 자본주의를 정당화시켜주는 사람이기도 하고. 그래서 이러한 어떤 역사 유물론, 역사주의에 대한 비판을 하는 것이 이제 현대 철학가, 뭐 니체든 제가 얘기한 화이트헤드든 이런 기점에서 넘어서야 됐고, 저는 뭐 제가 하는 연구들이 어느 정도 넘어서는데 기여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여전히 철학에서는, 현대 철학에 여전히 공부를 많은 분들이 하시는데, 철학자들이 금명을 공부하지 않으세요. 사회과학적으로 확장을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제가 요크 대학에서도 철학을 굉장히 많이 공부하고 싶었는데, 거기 이제 대학원의 박사과정에 Social and Political Thought라고 해서 사회, 정치, 사상 학과가 있었습니다. 제가 들어가고 싶어가지고 지원을 많이 했는데 매번 떨어졌거든요. 그래서 제가 철학은 공부는 하지 않았지만, 철학의 어떤 새로운 성과, 화이트헤드의 성과를 신탁이라는 제도를 매개로 해서
그 자본주의 설명하는데 어느 정도 성과를 냈다라고 생각하고 분야별로는 아까도 말씀드렸던 포스트 케인즈하는 화폐는 신용이다라고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은행이 대출을 할 때 은행의 부채를 대출한 게 은행이 부채를 대출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은행이 자기 빚을 대출을 해서 이자를 받을 수 있나요? 그러니까 굉장히 아이러니한 굉장히 모순적인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돈은 화폐라는 어떤 잘못된 기본 전제에서 출발을 하고 있는 거고요. 저는 이제 신탁은 이런 모순적인 개념을 설명하기가 너무 좋은 개념이죠. 왜냐하면 은행에 대출을 할 때 보면 대출자한테 예금구자를 보통 예금구자를 열어가지고 거기다 돈을 찍어주거든요. 그럼 예금이거든요. 그럼 예금은 법적으로 은행의 부채인 건 맞아요. 근데 동시에 이거를 은행은 채권자이기도 하잖아요. 대출을 받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채권자이기도 하고 부채이기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모순적인 개념은 단순히 기존의 어떤 채권이라든가 재산권이라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없고 신탁이라는 이종교배, 재산권과 채권의 이종교배, 형평법적 소유권과 법적 소유권의 이종교배라는 아주 독특한 개념으로만으로 이것만이 설명할 수 있는 거죠. 이제 그래서 제가 여러 가지 논문을 많이 썼는데 아직까지는 이제 학계에서 많은 사람들이 읽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대단히 생소한 개념이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뭐 해외 몇몇 학자들은 저한테 이제 제 작업의 팬이라고 하면서 이쪽에 공부하신 분들은 이메일을 보내기도 하시니까 장기적으로는 제 이론에 인정을 받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고민을 많이 하실 테지만 전공을 안 하신 분들께서는 하지만 동시에 기존의 시각이나 해석이 어떤 한계가 있었고 특히나 뭐 재산권 하나나 채권 하나 그런 개념으로 현대 자본주의나 금융이 작동되는 걸 설명하지 못한다는 건 충분히 저희가 알게 됐고 동시에 교수님께서 제시하신 이종교배 내지는 이중소유권 신탁으로서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의미들 이런 걸로 지금 은행이 어떻게 작동하고 있는지를 새롭게 들여다볼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 컨트리뷰션이라고 공감들을 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동시에 마지막으로 교수님께서 이 학술적으로 기존의 이론이나 개념들이 설명하지 못하는 것들을 교수님이 제안한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으로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컨트리뷰션을 잘 설명해 주셨는데 분명히 이게 정책적으로도 큰 의미가 있는 연구다라는 걸 느끼게 되거든요, 저는. 그래서 정책적으로 어떤 도움을 받을 수 있는지 특히나 우리가 지금 현재 살고 있는 뭐 글로벌한 차원에서도 그렇지만 특히나 한국 사회에서 어떤 뭐 정치, 사회, 금융의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 있어서 교수님의 연구가 어떤 공헌이 될 수 있는지 설명을 해주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정책적으로는 제가 신탁으로 정의하게 되면 문제의 본질이 자본주의의 어떤 본질이 명확하게 보이기 때문에 그것을 극복하는 방법도 아주 간단합니다. 왜냐하면 이종교배를 해체하거나 이중소유권을 해체하면 된다는 아주 간단한 결론에 이르면 되죠. 또한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 저희의 어떤 한국은 외국에 있는 포스트 케인즈의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진보 학계가 그러니까 국채를 많이 발행해도 좋다. 그것이 사회복지나 완전 고용에 쓰이기만 하면 얼마든지 좋다라는 것이 이제 진보 학자들 사이에서 이제 보편화돼 있어요. 맞아요. 네. 근데 이제 우리가 이제 언뜻 생각해 보면 요즘에 유행하는 게 현대 화폐 이론이잖아요. 모던 머니 티어리라고 하죠. 국채를 언제든지 얼마든지 완전 고용을 해서 발행할 수 있다. 라고 하는 주장인데 이 주장을 저는 이게 미국에 빗대어 보면 미국이 이런 행위를 한다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게 제국주의거든요. 미국은 재정적자 국가부채 무한하게 지금 어마어마하게 발행을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지난 한 1년 반 정도부터 미국이 긴축을 해서 미국조차도 경제가 어려워질 거라고 우리가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웬걸 그렇지 않았잖아요. 왜냐하면 미국이 국채를
너무너무 많이 발행했거든요. 미국 국채는 다음 세대가 갚는 빚일까요? 아닐까요? 예전에는 이제 경제학자들이 그랬습니다. 그 미래 세대한테 부담을 전가하는 것이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제 그런 얘기 안 하죠. 그렇죠. 감히 얘기 못 하죠. 왜냐면 미국이 이제 갚을 수 있는 양도 아니고요. 너무너무 거대해졌고 2050년에는 지금의 거의 배 수준이 되기 때문에 미국 의회 예산청이 예상하는 게 그 정도거든요. 아마도 저는 더 많이 클 거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부채를 영구하게 영원히 조금씩 더 많이 발행할 수 있다면 그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되는 부채 양이 점점 늘어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국가 부채는 갚지 않아도 되는 돈입니다. 그러니까 남의 돈인데 내 돈이 되는 거죠. 그래서 내 돈으로 군사 패권을 유지하고 그래서 페트로달러 시스템을 유지하고 이게 이제 현대 화폐 이론이 공헌하는 것이 실천적으로 공헌하는 것이 미 제국주의를 옹호하고 보존해주는 방식이거든요. 그리고 이분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인플레이션이 돈을 많이 푸니까 인플레이션 나지 않겠느냐 얘기해요. 그러면 인플레이션 나오면 세금을 더 거두면 된다라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고 이분들 진짜 산수하고 있구나. 왜냐하면 우리 정치학자 입장에서는 세금을 더 걷는다는 게 얼마나 어려운지를 너무 잘 알고 있거든요. 너무도 세금 저항이 크기 때문에 단순히 산수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미국이 그만큼 많이 풀어서 바이든 정부가 부유세 하고 싶어 했잖아요. 그러니까 현대 화폐 이론의 주장처럼 부유세 해가지고 세금 많이 거두면 그 시중에 있는 유동성을 흡수함으로 해서 물가를 잡을 수 있다라고 생각했는데 웬걸 그렇지 않았잖아요. 세계적으로 국제적인 인플레이션이 굉장히 심해지면서 밀 가격이 폭등하면서 2021년 이때는 가난한 나라들은 식량 위기에 처했습니다. 이게 2008년, 2010년에도 비슷한 그 식량 위기를 겪으면서 당시 우리가 아랍의 봄이라고 얘기했다. 당시 이걸 민주화 운동이라고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밀 가격이 빵 가격이 치솟으면서 가난한 나라는 소득 대비 그 소비가 생필품의 소비가 거의 80% 이상이기 때문에 빵 가격이 10% 20%만 올라도 곧바로 기아 상태에 빠집니다. 이게 아랍의 봄이거든요. 그래서 난민들이 생기고 리비아에서 생기고 하면서 티니지에서 발생했다가 이제 시리아로 가면서 그게 내전으로 발생하고 그게 난민들이 유럽으로 가잖아요. 그러니까 그 기원들이 대부분 우리는 그 기원들이 가난한 나라들에서 찾고 있지만 사실은 대단히 어떤 그 전 세계 이런 서구 선진국 자본주의가 금융을 사용한 다양한 형태의 제국주의적인 행태를 통해서 나온 결과물이라고 생각하고 그러니까 이러한 어떤 시각들을 지금은 이제 많은 사람들이 잘 보지 못하는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이 끝이 처음에는 어떻게 근대적 주체관에 대한 비판, 그래서 이 재선권의 문제, 그리고 책임의 문제, 그리고 이런 어떤 인격적 동일성은 심리학적으로도 대단히 공포심을 많이 만들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자기의 동일성을 굉장히 영구하게 유지하려고 하는 어떤 욕구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런 어떤 주체간의 어떤 구체적인 성립 과정도 보면 서유럽의 중세 말에 전쟁이 굉장히 심해서 어떤 자산을 영구하게 자기가 죽은 후에도 영구하게 보존하려고 하는 욕구들이 굉장히 사회론이 커지면서 그런 근대적 주체감들이 등장하는 것이 밀접한 관계성이 있듯이 물론 이제 원죄론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부채 심리학과 우리가 국채를 많이 졌을 때 국채가 전쟁의 산물이기도 하지만 국채를 많이 진 나라일 경우에 어떠한 정책 결정에 이게 돈이 되느냐 안 되느냐가 1차적 결정에 1차 순위가 되기가 쉬워요. 그래서 2008년 금융위기 직후에도 많은 국가들이 선진 자본 국가들이 어마어마한 돈을 부유한 채권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돈을 어마어마하게 구제금융을 했는데 WFP라고 월드 푸드 프로그램 저는 이제 기부를 정기적으로 하는데 그거 굉장히 좋은데
거기에 대한 원전은 굉장히 줄여버립니다. 그래서 1, 2달러만 있어도 가난한 나라들의 아이들이 그래도 한 달을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돈을 굉장히 줄여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게 일륜적으로 이런 일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부유한 채권자들을 살리기 위해서 어마어마한 돈을 쓰면서도 가난한 사람 아이들을 위해서는 돈을 딱 끊는. 그리고 많은 서구 선진국들이 굉장히 부유하면서도 이 이윤을 위해서 거의 그 정책이나 이런 결정들을 하는 걸 보면 부채를 많이 쌓는 것, 국가 부채를 많이 쌓는 것들이 정책적으로 굉장히 위험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이러한 어떤 다양한 고리들, 국채부터 어떤 근대적 주체관까지 어떤 다양한 고리들을 좀 통합적으로 이해하는데 제 이론이 어느 정도 공헌을 했다 생각하고 이렇기 때문에 아직 이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갖기에는 용어 자체도 좀 힘들고요. 신탁이라는 그 용어 자체 굉장히 생소하고 해서 아직까지는 많이 널리 익히지는 못하는 상태이긴 하지만 장기적으로는 많이 익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앞으로 교수님이 좀 홍보를 하신다면 혹은 갖고 계신 계획이 있으세요? 그거 짧게 하는 걸로 마무리하면 될 것 같은데 교수님이 지금 제시해 주신 그러니까 신탁이라고 하는 개념을 기초로 해서 제시해 주신 그 이론을 더 많은 사람들이 알고 그걸 통해서 이종교배를 해체함으로써 조금 더 평등한, 조금 더 윤리적인 그런 사회를 만들어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교수님이 앞으로 계획하시고 있는 일들이 있다면 그거를 소개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뭐 홍보가 될 수도 있고요. 교수님의 책에 대한 홍보, 강연 뭐 이런 계획 있으시면 조금 공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제가 이제 공부를 할 때는 공부를 이제 시작했을 때는 왜 이렇게 사회가 돌아가는지를 이해하고 싶어서 공부를 시작했고요. 그때만 해도 제가 이제 공부를 어느 정도 하면 다시 사회운동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그때 어렸을 때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지금 내 나이가 들고 하니까 지금 이제 어디에 안착하고 싶고 쉬고 싶은 마음이 드는 건 사실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1, 2년 정도 다시 한번 제 자신을 돌아보고 제가 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될지 한번 숙고를 깊이 해볼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함석환 선생이 이제 사회운동을 정말 진정으로 안다라는 거는 그 사람을 움직이게 한다라고 하시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동양에서는 안다라는 거하고 실천하는 게 구분이 되지 않아요. 근데 서구에서는 안다라는 거하고 지식을 습득하는 거하고 행동하는 거는 여전히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제 서구적인 학문을 하는 거고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좀 더 그러니까 우리다운 지식인 또 우리가 생각했던 전통적인 지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봐야 되지 않겠느냐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데 지금은 좀 잠도 많이 자고 싶고 그동안 이제 좀 많이 그렇긴 하는데 많이 사색을 해볼 생각이고요. 뭐 그 와중에 1, 2년간은 좀 책도 좀 그 대중적으로 좀 쉽게 쓴 책도 한번 써보고 싶고 그래서 지금 작업 중에 있고 뭐 대략 그게 제 노력이고 또 하나는 이거를 이제 영어책으로도 제가 작년에 내긴 했는데 좀 영어책으로 내서 한국에는 그 한국책으로 내면 별로 인기를 못 받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저 외국의 학자들한테도 좀 알리는 그 작업을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중기적으로는 좀 그런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고맙습니다. 교수님께서 말씀 중에 해주신 안다는 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 이야기가 상당히 저에게도 와닿고요. 앞으로 이 영상 보시는 분들도 굉장히 그 부분에서 공감을 많이 하셨을 거라고 보고 교수님의 향후 작업
수업에 대한 기대도 굉장히 높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들고 응원을 많이 하실 것 같아요. 저도 그렇고요. 긴 시간 뭐 저희 인터뷰를 하게 됐는데 교수님이 그동안 쓰셨던 연구 논문과 책은 저희 영상 중에 마지막 부분에 잘 또 삽입을 해서 관심 있는 분들이 찾아보실 수 있도록 또 이렇게 좋고 훌륭한 이론이 많이 좀 확산될 수 있도록 제 나름대로 편집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것으로 저희 니트 인터뷰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했습니다, 선생님.